현지조사를 토대로 최근 6년간의 기록적인 가뭄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 인구의 40%에 해당되는 1,000만 정도가 심각한 식량 부족에 직면한 상태로 긴급한 국제사회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유엔 대사관이 지난 2월 식량 부족이 심각하다고 국제 원조단체 지원을 요청했었죠. 이미 국제기구가 2만 톤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고 중국, 러시아, 일본이 지원을 이미 했거나 지원 의사를 밝혔으나 여전히 부족한 식량이 130여만 톤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화요일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해 매우 신속하고 긍정적인 조치가 될 거라고 입장을 내놨죠. 유엔이 현지 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확인했고 국제기구가 이미 지원을 하기로 했고 작년 추곡 매입한 쌀이 170만 톤으로 충분하고 추곡 매입은 추곡 매입과 상승으로 농가에도 도움된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는 이미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북한과 오랜 세월 척을 저은 일본도 지원에 나선다고 제재로 압박하는 미국도 찬성하고 있고 북미회담 재개를 위한 모멘텀의 마련이라는 관점에서도 필요한 조치. 이 정도면 인도적 식량 지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정상이죠. 자, 그럼 두고 봅시다. 누가 과연 이 식량 지원을 반대하는지. 그들이 바로 한반도 평화 체제의 견입니다. 이것이 생각이었습니다. 김우지입니다. 축구 안 보시죠? 네, 뭐 안 본다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공인돼서요. 어제 새벽과 오늘 새벽 또 기록적인 장면이 나왔나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올 장면이 이틀 연속입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네. 근데 10년에 한 번 나오는 너무 자주 나오는데요? 너무 자주 나오나요? 네. 그럼 3번 연속이니까 이거 100년에 한 번 나올 거 아니에요, 장면. 그 챔피언스 리그라는 건 들어보셨죠? 리버풀과 바르셀로나가 1차전에서 3대0을 졌다가 리버풀이 4대0으로 그래서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 오늘 새벽 4시부터 후반전까지 2차전 후반전까지 3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경기 종료 한 10여 초 남기고 뒤집었습니다. 아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그렇지 않았어요. 파스 모으라고. 네, 모릅니다. 몰라도 되는 선수. 손흥민 선수 압니다. 3골 넣어가지고, 뭐 이런 경기가 다 있나 싶은 정도의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골이라도 보시고. 자, 대단한 경기였다는 제 발음 사는 이유를. 네, 아침에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더니 그런 얘기 쓰셨군요. 네. 굉장히 경기였습니다. 보신 분들은 챙겨보십시오. 자, 첫 번째 뉴스가 뭐죠? 네, 삼성바이오로 기타 사건인데요. 회계 사기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보안 담당 대리급 직원 안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안 씨는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 공장 마룻바닥에 회사 공용서버와 노트북 등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재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어젯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그 사유를 보면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름으로써 윗선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어제 더 윗선인 삼성전자 임원 백모 상무와 서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제가 후반전까지 3대0이라고 했는데 1, 2차 합계 3대0이었습니다. 어쨌든 너무 흥분하셨네요. 이겼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원정골 좀 모르는 분이시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원정에서 하겠습니다. 골을 넣으면 더 우선해 줍니다. 예. 3대3인데 원정에서 더 많이 넣기 때문에 결국 결승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박지성 이후로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챔피언스 결승에 뛰게 되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제 그 처음으로 구속됐던 사람들은 삼성 에피스 사람들이었고요. 네, 두 예. 사람이 이미 앞서서 구속이 된 바가 있습니다. 양모 상무 이모 부장이었었는데요. 똑같이 증거인멸 혐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모여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네, 대리급 직원이 네, 그 구속됐고요. 직원이 한 일은 인천 청도에 있는 공장 마룻바닥 아래에다가
회사 공용 서버하고 노트북을 숨겼던. 네, 그리고 다시 마룻바닥을 덮어서 마치 그런 게 없었던 네. 것처럼 위장했던 건데요. 중간에 그러니까 아예 덮었다가 지금 발견된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뜯었답니다. 뜯어서 그 일부를 삭제하고, 근데 왜 다 삭제하지 않은지는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아마 그 아주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삭제했나 보죠. 삭제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삭제하고 다시 덮었다고 해요. 그 혐의로 구속이 된 것이고, 어제 또 이제 영장이 청구된 사람들은 이제는 그 위에 있는 과거 미전실의 후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TF의 상무조사람이 영장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지금. 네, 한 사람은 삼성전자 TF, 그러니까 미전실 후속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것이고요. 다른 사람은 보안 담당 업무의 총괄 TF 소속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앞선 백모 상무가 정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윗선이 정현호 사장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 윗선이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거의 다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미전실 이 소속 임원이 영장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삼성그룹이 이 사안을 지시했다는 게 소명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전실, 과거에는 이제 미전실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세 개로 분류가 됐어요. 전자부, 삼성전자, 지금 이제 삼성전자 TF라고 부르는 삼성전자 부분, 그리고 금융 부분, 비금융 부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됐거든요. 주력은 삼성전자 TF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바는 비금융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조직도 안 맞게 삼성전자 TF가 여기 갔다는 것도 그 자체가 이미 그룹 차원의 결정이라는 게 그렇죠. 드러나는 지시 내릴 것이고.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때 삼성 SDS 쪽에서 이게 IT 디지털 부분의 전문가 집단이죠. 삼성 쪽에. 여기서 이제 삭제를 서포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갔고, 이런 것들이 다 소명이 돼서 이제 구속이 된 겁니다. 아직 그 두 사람은 구속이 된 건 아니고요. 영장이 청구가 됐고 곧 있으면 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아침에는 안모 씨 구속 소식을 전해드린 거고요. 워낙 많은 사람이 있어서. 아다합니다. 예. 이 미전실, 그러니까 삼성전자 TF와 바이오의 삭제를 지시한 사람들에 대한 그 영장이 이제 청구가 된 예. 것이고, 바닥에 숨긴 사람은 이미 구속이 된 것이죠. 그렇죠. 어제 밤에 구속됐습니다. 자, 삼성 쪽 사안들은 사실은 핵심 인사들이 잘 구속이 안 되고, 밑에 직원들이 잘 구속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는 그러기도 쉽지 않다 싶어요. 예, 지금도 그러니까 구속됐던 대리급 안 씨가 검찰 조사에서는 윗선 지시가 아니라 자기 개인 판단으로 증거인멸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이랬답니다.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예, 마룻바닥을 열어서 다시 서버를 넣고 다시 닫았다라고 하는데 그걸 개인의 판단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삼성이 여기 내놓은 해명이 그만큼 공세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 이 사태 초기만 해도 삼성이 여러 직원들 쫙 나와서 굉장히 당당하게 기자회견도 하고 입장도 발표하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자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초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때 삼성이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기업 윤리, 법규 준수, 데이터 무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이오 제약이기 때문에 현장에는 혹시 모를 데이터 수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성펜과 세절기조차 넣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절기는 이제 문서 파쇄하는 파쇄기 혹은 슈레더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수정편 세절기는 없는데 서버를 통째로 바닥에 파묻었죠. 예. 이 말이 뭐 말은 맞았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걸 감춘 건 사실입니다. 수정펜이나 세절기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당당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말을 한 사이에 바닥에 파묻었던 겁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한겨레가 그래서 그 과거에 삼성이 이런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어떻게 자료들을 은폐했는가 사례를 모은 기사를 냈더라고요, 보니까. 예, 문서 찍고 하드 지우고 서버 파묻었다라면서요. 2008년부터 과거에 어떤 식으로 삼성이 증거인멸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일종의 법위의 삼성이라고 하면서요. 증거인멸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김영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 이후에 2008년에는 삼성이 폐기물 업체를 동원해서 보관하던 문서를 새벽에 무더기로 파기했다라고 하고요.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때는 압수수색을 저지하면서 그 사이에 직원들을 긴급하게 동원해서 하드디스크를 떼어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삼성이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이제 조사방해 행위, 그러니까 뭐 문에서 막고 있다든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진입을 막는다, 그 사이에 이런 일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방해 행위잖아요. 그대와 가태료예요. 몇 천만 원에서
지난번에 이제 노조와의 때 4억인가 가장 크게 맞았는데 삼성한테 4억이 돈도 아니잖아요. 예, 범죄 행위가 밝혀져서 거기서 이제 그룹 차원의 임직원들과 구속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법적 처벌이 가는 것과 몇 천만 원 혹은 몇억 이게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태료로 끝나니까 이런 조사 방해를 했던 거예요 이때까지. 네, 이제까지 공정위 관련해가지고 휴대전화 가격 문제 조사할 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그 사이에 다 자료를 폐기해서요 최대 4억 원 과태료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의 형사 절차에 대한 방해는 증거인멸 혐의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방해 행위 자체도 사실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해서 실형을 내야 된다. 삼성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를. 심지어 내부에서 영전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조사 방해를 주도했던 임원들을 2013년에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또 미래전략실 팀장으로 영전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미국 백악관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대북 관련된 소식들을 이야기했는데요. 한국 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뭐 한국 쪽에서도 얘기하죠. 미국 쪽에서도. 그러면 지금 인도적 지원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자.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긍정적으로 발언한 것이고 이번에 백악관 공식장은 드라이하게 객관적으로 말하면서 우리는 뭐 거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네, 말을. 기자들 질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 건데요. 이건 뭐 찬성의 의미죠. 사실은 반대한다면 반대하겠다 했는데 그리고 이 인도 지원은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에서 많이 했어요 사실은. 예. 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러시아 등에서 계속 또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유엔의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자금 추적 서비스를 통해서 이와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3천만 달러 이상. 예. 뭐 프랑스도 했다고 하고 그럼 이 나라들이 다 중국이냐 캐나다가 그리고 뭐 프랑스가 아닌데 오히려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인도적 지원 쌀 가지고 그 해국에 실어 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쌀을 준다고 하는 것조차 퍼주기라고 못하게 하는 전 세계에서 그걸 막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인도적 지원. 자, 이번에는 누구도 막지 않는데 누가 막는지 좀 지켜보자는 것을 생각했고. 자, 다음은요.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습니다. 삼선의 이인영 의원이 뽑혔는데요. 1차 투표에서 과반에 가까운 표를 얻었고 결선 투표 같지만 김태년 의원을 27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취임 일성은 단결과 혁신을 위한 통합이라고 합니다. 이 예상보다 큰 표차로 이겼다 이렇게들 평가하던데 이인영 의원은 내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국회 소식이 또 있는데요.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대신에 바른미래당은 김 원내대표의 요구에 따라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통합당 등 어떤 당과적 통합, 선거 연대를 하지 않겠다라는 자간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잠시 후에 김관영 원내대표 아직 사퇴한 건 아니고 사퇴 의사를 밝혔고 다음 주 수요일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 직무만 수행하기로. 근데 사실 뭐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굳이 이렇게 사퇴를 했습니다. 어제 저는 분수령이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랬다는 얘기는 손학규 대표도 뭐랄까 기존 전략을 좀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예. 투톱이 공조를 하다가 손학규 대표하고도 얘기가 됐거나 적어도 손학규 대표도 전략을 바꿨거나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건 손학규 대표 직접 인터뷰 요청해서 저희가 한번 물어보긴 하고. 예, 제가 기사에 오타가서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민주통합당이 아니라 민주평화당입니다. 민주평화당과의 통합이라고 해야 될 텐데요. 그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게 조건을 걸었죠. 3번 바른미래당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면 내가 사퇴할 수도 있다라고 조건을 걸자 지금 비당권파에서 좋다 그러면 우리는 안 하겠다. 이제 뭐 법적 강제 수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도 있어도 하기는데 이건 이제 구두로 그냥 말한 거군요. 구두하고 정신권에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서에 사인도 했는데 패스가 안 받잖아요. 네, 5당 원내대표가 다 같이 했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말로 안 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지켜지는가 하는 그런 전망이 하나 있고 총선이 되면 이제 완전히 멀쩡하던 당도 흩어지는 수가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패스트 트랙에 태웠던 그 법안에 찬성했던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들이 이제 새로 없는 대표가 똑같은 일이죠. 이제는 반대하는 그런 법안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의원들로 사보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죠. 네, 또 새로운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신임 선출은 15일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그리고 그 김건영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 2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요. 네,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살해 협박한 극우 유튜버 김상진 씨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제 검찰 수석도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가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네이버 뉴스 편집위원회에 활동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공식회의에 보수시민단체 대표 자격으로 참여한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뭐 자유한국당의 공식회의에 참여한 것은 뭐 정치 성향이 맞고 그렇다면 참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네이버의 편집위원회라는 게 네이버 뉴스의 중립성을 감시하는 것이군요. 네, 네이버 스스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기사 배열과 서비스에 있어서 그렇게 감시하도록 만든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극우적인 인사가 네이버의 중립성을 감시한다는 자체가 이분의 중립은 전혀 기준이 다른 거란 말이죠. 네. 굉장히 극우적인 게 중립이 되는 분인데 한국당 특정 정치 편향을 가진 정치 집단이 아니라 네이버라고 하는 매우 중립적이고 드라이하게 뉴스를 전달해야 될 곳에 거대한 네, 극우 인사가 그 포탈의 중립성을 감시하라고 가장 극우적인 인사가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다. 이분이 이제 본인이 유튜브에서 협박한 사안이 점점 일이 커져서 이제 기자들이 정체가 탄로나기 그렇죠. 시작하는 기자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세월호 댓글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분이. 네, 댓글 조작까지 했다라고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했던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이 인사의 계정 트윗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트윗은 사실상 김무성 국정원이 관리하던 유가족들을 의도적으로 모욕했던. 정보기관의 사주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되는 그런 계정들, 이분이 꼭 그랬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분류되었던 계정 속에 주인이었다는 건데요. 이분도 등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런 정보기관의 관리를 받던 혹은 뭐 커넥션에 있던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공식회의에 참여를 했네. 네이버의 정치적 중립을 감시하도록 한 기부의 또 일원이기도 하네.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심상치 않은 거죠. 네, 하지만 김 씨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세월호 특조위 보고서가 조작된 거라고 이러면서요. 네,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조위 보고서를 특조위가 조작을 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누가 어떻게 조작했다는 거죠? 특조위 보고서 자체가 조작됐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지목당한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게 본인이 한 말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 농담을 한 말이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고, 제대로 한 번도 본인이 했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대표가 튼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 뉴스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인의 김유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4부에 중요한 축구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네. 네, 월요일은 휴일이어서 사실상 리얼미터 조사가 화요일 분으로 일주 통계가 나온 것과 마찬가지여가지고 오늘 실장입니다. 예, 잠깐 기다려보세요. 앞에 토를 좀 달고 그래서 리얼미터 시간을 좀 줄였습니다 저희가. 왜냐면 불안전한 데이터인데다가. 자, 뭔 소리예요? 원순정, 왜냐면은 월요일날 조사 안 했잖아요. 뭐 월요일 조사가 없으면 불안전한 조사인가요? 아니, 월요일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사실상 화요일 조사가 한 주에 조사. 월요일을 포괄을 안 한 거하고 불안전 조사하고 어떤 거 관계가 있는지 전혀. 불안전하면 제가 보기엔. 자, 어쨌든 주로 화요일치의 여론이 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대체율 때문에. 네, 대체율이어서 그때는 여론조사를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토, 일, 월이 연속으로 조사가 안 됐을 때 일주일 중에 3일 조사가 안 됐을 때 불안전하죠. 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화요일치가 주로 반영된 것이다. 네, 그 내일이 네. 집권 2주기입니다. 네. 근데 그 4일 날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북한의 아침이죠. 동해 단거리 발사체가 발사된 그러니까 이게 가장 뭐랄까요? 네. 크게 오늘 반영된 게 이제 화요일에 맞습니다. 이런 조사일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여러 요인이 있는데 가장 주요한 요인은 이것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긍정평가는 1.8%포인트 하락해서 47.3%입니다. 부정평가는 2.6%포인트 상승을 해서 48.6%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각각 500명을 묶어서 발표한 어제의 일간이 오늘 발표하는 주중 집계와 동일하게 되는 거죠. 자료치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제가 네.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단거리 발사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네, 그걸 그게 최대한 반영된 여론조사인 것 같은데 네, 이제 지금 단거리 발사체는 빠르게 수습 국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과거와는 다르게 네, 네,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도 있었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어제 반치하고 오늘 반치가 그 이후에 네. 그 여론 지표를 보여줄 텐데 네, 네. 그러니까 어제 반치가 어떻게 되냐 이게 리얼미터는 알겠습니다. 예. 그날 500을 하고 다음날 500을 해서 합치거든요. 예, 이제 두 개를 묶어서 이제 조금 이제 네. 예, 투데이 롤링이라는 방식을 하는데 예, 그 어제 반치가 화요일 날에는 네. 한 45% 선으로 떨어졌어요. 거기까지 떨어졌다가 예, 상당폭 떨어졌죠. 예. 근데 어제 500명, 어제 조사보면 어제 반치는 49% 수준으로 다시 거의 원상 그러니까 회복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여파가 있느냐를 보려면 이제 어제치 반치를 봐야 되는 건데 네네. 어제치 반치는 회복세이나 네. 어쨌든 뭐 화요일까지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아무래도 꽤 예. 영향이 있었네요. 그 하루 이틀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이제 이제 한반도 평화 정책 이 자체가 교착 국면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발사체 그 발사로 인해서 사실상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런 그분들은 이제 민심들도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불신감이라든지 한반도 평화 정책이 이제 계속 이제 경색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이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불신도 이제 확대되는 거죠. 이제 과거하고는 네. 다르게 이제 뭡니까 초반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네네. 그 처음 정상회담 했다고는 다르게 이런 요인들이 그때 뭐 네. 이런 요인도 없었지만 이런 네네. 요인이 발생하면 한번 출력이긴 한다. 그 처음에 이제 그 미사일 발사체를 가지고서 미사일이 못 부르느냐 이 논란이 일부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합참에서 잘 발표를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곧바로 이제 7일 날에 이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이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대북 조기 협상을 재개하고 그리고 전격적으로 인도적 식량 조언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빨리 회복하게 만드는 수요일 반차에 적용된 것이고 주요 원인이 아니었나 제가 싶습니다. 궁금했던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 상으로도 지난 주말까지는 50%대를 회복했다가 네. 동해 발사체가 당연히 여파가 있을 텐데 네. 얼마나 가는 여파인가 네네. 생각보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주중 초반으로 끝나는 상황인 것 같다. 근데 진짜 전반적인 이제 여론 동향은 제가 느끼기엔 조금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도 이제 북한에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경색 국면이 그래도 조금 지속될 오늘 가능성이 반차는 또 높고요. 나쁠 수도 있다. 네, 예. 있고 그리고 또 집권 2주년을 전후해서 언론 환경이 상당히 더 나빠졌습니다. 경제라든지 여타의 정책을 두고서 부정적인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통령 2년차 정도 되면은 사실은 뭐 잘한 거보다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짚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워낙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문제로 이제 이런 이제 공격도 있고 하는데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하고 집권 만 2년 동안의 최저치하고 최고치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최고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84.1%였고 박근혜 정부는 67%, 이명박 정부는 54.8%. 근데 최저치를 보면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44.9%, 사실상 45% 선을 지켰고요. 박근혜 정부는 31.8%, 이명박 정부는 16.5%로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 논란이 있고 언론 환경이 나쁘고 비판이 있는 과정 속에서도 수치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집권 2년 차의 지지율 치고는 상당히 높고 지지층 역시 견고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안 했고요. 그러면 정당도 딱 어제 이렇게 밑으로 출렁했던 게 반영이 됐겠네요. 예. 네. 근데 민주당은 조금 많이 반영이 됐어요. 정당은? 3.7%포인트 하락해서 3.7%면 36. 굉장히 큰 건데요.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한 3, 4%포인트는 상당히 큽니다. 민주당도 그 직전 금요일까지는 40%를 회복했다가 맞습니다. 40.1%가 나왔었죠. 한 번 훅 떨어졌나요? 네, 36.4%가 나왔고요. 한국당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4주째 상승세를 보였고요. 1.8%포인트 상승한 34.8%. 거의 붙었네요. 예, 단거리 발사체 있고 나서는 네. 역시 수혜는 한국당이 입었네요. 예. 예, 이것이 1000명 조사이기 때문에 네. 1500명 조사하고 조금 오차범위보다 넓고 앞으로 이제 이틀 그 정도가 더 있어서 한국당의 지지율이 약간 불안정성은 있지만 그래도 상승세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집하기가는 분명합니다. 지금. 예. 근데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